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 산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전에 나온 뉴스죠. 검찰이 50억 클럽 핵심 멤버인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일 전이죠. 20일 무려 16시간이나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조사를 한 뒤에 돌려보냈는데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누구 결심일까요? 다들 아시겠죠? 박영수를 구속시키는데 누가 결심을 했을까? 검찰총장일까? 검사장일까? 누굴까요? 아마 그 윗선일 겁니다. 언론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두고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투자와 폐부대출에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그리고 단독주택 2채를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수는 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챙겼습니다. 다만 이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가를 하는 지분투자 대신에 대출을 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 여신 의향서 제출로 선회를 하자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았고 그리고 뒷돈 규모는 4분의 1 수준인 50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수수한 5억 원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이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기승이 부담을 한 대장동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검찰은 박영수가 약속받은 50억 원의 담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영수가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여만 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50억 원 일부가 실현된 증거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박영수 특검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을 공동으로 받은 당사자이자 또 박영수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금품 거래 실물을 도맡아서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밖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러시아 용병 회사 쿠데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용병 회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단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의 군사령부를 접수한 후에 하루 만에 무려 800km를 진격해서 모스크바 앞까지,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면 200km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만약 러시아 군이나 정부기관 부대 중에 누군가가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의 편에 섰다면 러시아 권력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쿠데타의 장본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주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입니다. 프리고진은 무장 반환을 선포했다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환을 중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니 세계 최고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군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은 언제든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핵무기는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을 부를 테니 말입니다. 프리고진은 누구일까요? 그는 한마디로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러시아 큰딸입니다. 프리고진은 푸틴과 같은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부르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 출신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절도와 강도, 사기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데 1981년 강도 그리고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9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그는 가족들과 길거리 노점에서 이 핫도그 장사를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리고진이 20년 전
그림 동화책을 쓴 작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왕, 이런 제목의 90페이지 그림 동화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리고진의 자녀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 프리고진이 공동 저자로 소개됐습니다. 외신은 프리고진의 핫도그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프리고진의 식당을 푸틴이 즐겨 찾으면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만찬과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책임지면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푸틴이 하는 연회를 전담을 했으니 말입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이 학교 급식 공장을 설립하도록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걸 승인한 사람이 푸틴이죠. 이후에 그는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서 푸틴이 선동 정치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프리고진은 2014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합니다. 미국에도 용병회사가 있는데 러시아에도 용병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프리고진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리사가 무력을 가진 살인관이 된 겁니다. 그의 악명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쟁에 투입이 돼서 전투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병합은 아주 유명하죠. 그뿐 아니라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말리, 수단 등의 내전에도 개입했습니다. 돈을 받고 병력을 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용병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아주 악명을 떨쳤죠. 문제는 바그너 그룹이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돈바스 지역에 배치되는 등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일선에서 담당한 것이 바로 바그너 그룹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장악하는데 바그너 그룹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탄약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등 러시아 군 수뇌부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철수를 빌미로 러시아 국방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프리고진의 쿠데타는 하루 만에 실패했지만 푸틴의 지도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24일 영국 가디언이 평가입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흔들린 러시아는 분명 서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디언은 푸틴이 프리고진을 비난하는 긴급 연설을 했던 것은 이번 쿠데타가 크렘린궁에 얼마나 위협이 됐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푸틴은 이날 오전 10시쯤 긴급 TV 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칼에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반역에 직면했다. 가디언은 푸틴이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이러한 연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세력은 아니었지만 글쎄요, 푸틴의 권력에 약점이 생긴 것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가디언은 프리고진의 반란이 끝났더라도 러시아군 지휘관 사이에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 미국 일부 언론은 푸틴의 권력이 이제 좌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썼더군요. 가디언이 이번 사태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범죄자 무리를 이끄는 사이코패스와 크렘린궁에 앉아 러시아의 재산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마피아 두목의 대결이었다. 사이코패스와 마피아 두목의 대결. 사이코패스는 프리고진, 그리고 마피아 두목은 바로 푸틴을 칭하는 말입니다. 가디언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산만하고 약해진 러시아 상황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이 폴리티코는 프리고진의 반란이 무산되더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권력 장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썼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푸틴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25년 동안 직면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폴리티코는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보인 24시간의 우유 부단함이었다며 남은 문제는 프리고진의 몰락이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발판으로 연결될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언론은 모두 푸틴의 퇴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CNN의 평가도 아주 차가웠습니다. 푸틴이 그동안 유지해온 독재체제의 궁극적 장점인 완전한 통제력이 하루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진압됐다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는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마크 갈레오티는 뉴욕타임스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푸틴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 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장기전이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푸틴의 희망은 위험한 착각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과 협상을 통해 러시아를 내진에서 구했습니다. 푸틴도 구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의 철수를 지시했고 크렘린궁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이 취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24일 밤늦게 그가 점령했던 로스토프 나도우누 군사령부를 떠났습니다. 세계사 대변혁의 사건은 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국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낙연이 돌아왔다. 어제 MBC 뉴스외전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출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이 이낙연 귀국 파장이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이 선택한 첫 말은 이렇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아주 고심을 했겠죠. 귀국 일성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결정한 말입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정치 재개를 알리는 말인데 저는 그 앞에 한 이낙연의 말에 아주 실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인 포토월 앞에 서서 10분 동안 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낙연은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친다. 대외관계에 금이 갔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좋았던 국민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말 놀랄 말입니다. 문재인 시대가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민주주의가 뒷걸음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같은 일방 통행을 한 게 없습니다. 의회 소수파인이 임대차 3법, 노동 3법, 검수완박법 같은 문재인이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밀어붙였던 그렇게 만들었던 악법들을 단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정권이 바뀌고도 1년이 지나 임기가 한 달 남은 방통위원장을 건건히 면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후퇴를 했다고요?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이 놓은 덫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낙연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치고 대외관계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450조 빚을 내서 재정으로 표를 산 포퓰리즘이 그런 문재인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그 빚으로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대로 된 복지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국간을 더 틀려 해도 국간은 텅 비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게다가 대외관계에 금이 갔다는 말은 언론인 출신으로 할 말은 절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닌 말로 중국 싱하이밍이 무슨 말을 해도 다소시 옆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대외관계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까? 중국이 굴신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티베트까지 날아가서 중국 정부를 응원해야 그게 대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낙연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서 정치 재개의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희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다. 저희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결국 못다한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게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전직 총리가 할 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이낙연은 국가 채무가 작년 말 기준 1067조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는 나라 국가를 텅 비우다 못해 빚더미로 만든 데 대해 일말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 재정으로 한 것은 돈을 살포해 선거에서 이기는 포퓰리즘,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소주성으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었으며 따라서 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는 더 커진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문재인과 이낙연, 홍남기 그리고 장하성, 김상규를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소주성을 찬양하며 밀어붙였던 정책실장, 경제수석들은 모두 단도대에 올라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들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낙연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 국가 재정을 그렇게 털어먹었던 것입니까? 이낙연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모든 국정을 재중립해 주길 바란다며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지를 요구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괴담 정치를 이재명이 독식하니, 그러니까 사드 전자파 괴담부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이 괴담 정치를 이재명이 독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그도 숟가락을 걸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광우병 소고기 때처럼 괴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오염수를 두고 핵폐수라고 부르며 마치 연안의 물고기를 먹으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25일 전날 귀국한 이낙연에 대해 못다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나무랐습니다. 황교안입니까? 부대변인이 나섰더군요. 거의 논평입니다.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그리고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권의 숱한 무능과 실정에서 이전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부대변인으로 너무 정확히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낙연도 이젠 감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5선 의원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내고 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감이 너무 떨어졌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종도 공항의 포토볼이 찍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탕유든 청유든 모든 강물은 당연히 바다로 흐르는 게 그 이치인데 이 낙연은 어쩌자고 자신을 강물에 비유한 걸까요? 지지자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현수막과 함께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바다로 함께 갑시다. 우리는 이낙연과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서시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무슨 대통령이 되는 자리입니까? 바다에 이른다는 게 말입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환영인파를 10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아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보다는 좀 작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낙연은 어디 망명을 청산하고 돌아온 것인가요? 이날 공항에는 서른, 윤영찬, 그리고 이병훈, 박영선, 김철민 등 민주당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낙연계입니다. 이 나라 야당은 개파 정치에서 아직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벌일 각축전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를 덮치는 끝없는 이 사법 리스크에다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모두 만만치 않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대표직을 떠나라는 사방의 압력을 견딜 요량으로 혁신위를 만들고 이재경 파동을 겪은 뒤에 김원경을 위원장으로 해서 마치 당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듯 혁신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김원경 혁신위는 이미 친명일색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총선이 280여일 남은 지금 이재명이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이낙연에게 길을 태워줄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는 이낙연은 못다한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혁신위까지 출범했는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또 있죠. 수박 깨기 등 강성 지지층의 행동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취재진의 연달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공식 반응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은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기념식이 끝난 뒤에 솔직히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좀 미안함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재명은 그 6.25 전쟁 기념식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전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어떻게 봤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여야 할 어려운 시국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절대 어려운 시국이 아닙니다. 아마 여야 협치도 이루어졌겠죠. 자, 다른 문제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 22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중엔 사교육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대체했습니다. 저는 사교육이 이처럼 활기를 치게 된 것은 학교 평준화 정책의 잘못이 아주 크지만 광복 이후에 한 차례도 제대로 바뀌지 않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단 아무도 쓰지 않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함수와 그리고 미적분을 단지 아이들을 변별하겠다는 이유로 강제 주입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고소득층 가정에서 매달 중고등학교 자녀 학원비로 쓰는 돈이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비용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가구에서 식비보다 학원비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25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5분위 가구 중에서 13살에서 18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올해 월 평균 학원비 지출은 100만 2천 원이었습니다.
학원비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나누니까 114만 3천 원입니다. 13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63만 6천 원. 그러니까 상위 20%를 의미하는 겁니다. 5분위 가구란 말이요. 식비가 63만 6천 원, 주거비가 53만 9천 원이니 학원비가 한 달 식비와 주거비를 합한 금액 117만 5천 원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21%에서 40%까지 이 4분위 가구 월 평균 학원비 지출은 84만 9천 원. 3분위 가구는 그러니까 소득 상위 41%에서 60%. 이 3분위 가구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중산층입니다. 이 가구는 63만 6천 원. 그렇습니다. 5분위와 3분위 학원비 지출이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4분위, 3분위 가구의 학원비 지출은 식비보다 많았고 주거비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나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중에 지출 1위가 사교육비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거비, 의료비, 사교육비, 통신비 이런 순서였는데 이제 사교육비, 그 다음에 주거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난한 1분위를 볼까요?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학원비 지출은 48만 2천 원으로 식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2분위도 학원비가 51만 5천 원으로 역시 식비보다 많았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음식값을 줄여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딱 더 짓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화 유공자가 몇 명인가요? 또 다른 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이 이르고 이 가운데 829명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난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서 가족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북, 민간인 고문, 이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들도, 이 경찰 사망 사건은 바로 동의대 사건입니다. 이 관련자들도 국가 유공자급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무대객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보상법을 근거로 국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인정한 규모는 무려 9,844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활동 등을 인정받은 인사들입니다. 매우 고마운 분들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이 5,200여 명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이 4,587명으로 제일 많고, 정교조 결성해직 사건 1,609명,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정의 사건 962명 순서입니다. 상징성으로 단 한 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이 그렇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에는 4,988명에겐 이 보상금, 생활지원금이 모두 1,169억 3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무리하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됐다. 실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보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죠. 당시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정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갔던 경찰 7명이 학생 측이 던진 화인병에서 일어난 불로, 그 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7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이를 반독재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도서관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민주화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동일대 사건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유족이 항의를 하고 반발 여론이 비등하자 이후에 동일대 사건 잔여 13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는 인정이 되고 나중에 추가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1979년 발생한 난민전, 그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이 난민전 사건도 논쟁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연결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면서 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50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였습니다. 당시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난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1984년 그 유명한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뿌락지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강금 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도 반독재 운동 시국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솔직히 물고문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시 피해자 4명은 프락시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혀졌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가 된 겁니다. 1990년 산호맹 사건,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죠. 산호맹 사건. 이 사건은 핵심 간부 박노해, 그는 본명이 박기평인 시인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 그리고 백태웅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군의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구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산호맹 연루자 100여 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민주당 우원식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들 가운데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829명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선정 논의에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겁니다. 국민의힘 정우택의 말이 이렇습니다. 유공자 예우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이 상세한 민주유공자 명단과 그 공직을 알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민이 그 세금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기려야 하고 보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념에 사로잡혀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든 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 애정을 가질 까닭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